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에 이제 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실험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또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 책에서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게 되면 이 책들은 어차피 이론서기 때문에 그런 몇백 년간의 어떤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나중에 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 어떤 아이디어나 발상이나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된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건 다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 150년, 200년을 또는 1000년을 거슬러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만 딱 여기다가 써놨기 때문에 책에다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과정으로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를 한번 이해해보자 뭐 이렇게 한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스탠포드나 MIT나 칼텍의 강의를 가서 보면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됐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200년, 300년 동안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 정리한 거를 결과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강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대가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제로 실행을 한 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텍스트북만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가. 이 스탠포드 강의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이런 수학적인 이런 계보 중에 이제 자기의 스승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저기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있는 수학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 걸릴 수도 있다, 너희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런 이제 대가들이 이제 가리키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텍스트북만 보고 이해한 분들이 가리키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또는 이제 이런 올리버 헤비사이드나 패러데이, 맥스웰, 퓨리에라든지 라플라스, 베르노이 형제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분들이 접근했던 방식하고 우리가 이제 수학을 나중에 다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뉴턴하고 이제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이제 미적분을 이제 집대성하고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잘 증명하고 정리하는데 한 200년 거의 걸렸다고 보거든요. 150년에서 200년. 그래서 이제 코시라는 사람 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칸토의 이제 무한의 개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미적분이 좀 잘 정리가 되는데 한 150년, 200년 걸렸죠. 수학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 걸릴 수도 있다, 너희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라.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가들이 이제 가리키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텍스트북만 보고 이해한 분들이 가리키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미적분 정말 어려운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한 거를 이제 한번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수직선인데
여기가 이제 이 전체의 1이라고 놨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죠. 전체를 1이라고 놨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고 다시 반은 4분의 1이고 다시 반은 8분의 1이고 그것에 이제 반은 16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무한정으로 반씩 쪼개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절반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반만 가서 무한정으로 쪼개서 절반만 가면 결국은 이 벽이 서 있는 데가 이제 1인데 여기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 그래서 아킬레스 제논의 역설이죠. 제논의 역설. 그것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제 맥락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거북이와 이제 아킬레스의 역설에서 나온 건 뭐냐면 이제 2분의 1씩 가면은 결국은 뭐 여기 도달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역설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과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실제 가면 여기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씩 계속 쪼개면 무한정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간 거리에 2분의 1이 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칸토의 이제 집합론에 보면은 무한대 중에서도 큰 무한대가 있고 뭐 작은 무한대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 못한다입니다. 이해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 2분의 1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 이제 2분의 1은 0.5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에 2분의 1 더하면 0.75잖아요. 지금 무한정으로 더하면 또 결국 1이 안 되는 거죠. 1에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이런 식이 있는데 지오메트릭 시리즈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죠. n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절반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유한하게 딱 s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한인데 유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테일러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제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계속 더하다 보면은 절대 1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2의 16승 그 다음에 2의 n승 이렇게 계속 가면은 근데 결국은 이게 1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에 아무리 무한히 우리가 이걸 작게 해도 결국 그것의 2분의 1은 남거든. 8분의 2, 이제 4분의 1에 2분의 1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2분의 8분의 1이고 16분의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 작아진 수의 2분의 1만큼 또 남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벽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에 이제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실험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또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 체계에서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결국 2분의 1이 남는데 영원히 이거 도달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실제 결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걸어가면 여기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요 숫자를 크게 해도 1, 2, 3, 4 이렇게 해서 6, 5 빼먹었죠. 이렇게 스킷, 그 다음에 이제 6 해가지고 16 이렇게 나고 뭐 이것이 무한대로 가도 결국 이게 1이 아니라고요. 1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1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가까워지는데 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유한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이 적분이라는 게 A부터 B 구간의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이 직사각형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 면적은 에어리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여기 시작점 곱하기 높이, 두 번째 점 곱하기 높이, 세 번째 점에서 요 맨 끝에 B 전에 요 높이, 요 점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함수의 값, 각각의 여기 함수의 값, 이 높이가 되는 거죠. 밑변은 이제 다 똑같이 델타가 되는 거고, 요 FA 값들, 그래서 여기 FA 플러스 델타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는 건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B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거죠. 여기는 B 마이너스 델타만큼 하면 요 자리가 되고 거기에 F 값을 구하면 높이가 되는 거고 거기다 밑변을 곱하면 이제 사각형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요 삼각형처럼 보이는 요 부분만큼 에러가 있는 거죠. 에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쭉 이제 어떻게 펼쳐 보냐면은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이 fx를 적분한 값, 그러니까 부정적분이죠. 또는 이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하는 거죠.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x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다시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뭐냐면은 이 미적분의 역의 관계에 의해서 요렇게 미적분의 역의 관계에 의해서 스몰 fa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라지 fa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a. 요게 이제 미분의 정이잖아요. 델타분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델타는 밑변에서 원래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끝에 항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항을 봤더니 요 항하고 여기에 요 항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 식을 정리하니까 F 요 B 요거 남고 요 항은 또 요 바로 앞에 항에서 이게 요 바로 앞에 항에서 없어지죠. 여기하고 요 뒤에 항이 없어지니까 계속 이런 관계에서 남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밖에 안 남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FB-FA고 요 델타 X 원래 있었고 하니까 이건 약분돼서 없어지죠. FB-FA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같다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나누는 거죠. 무한대만큼 나누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죠? 여기 점점 작아져 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여기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한대로 나누고 하는 것이 여기서 무한대로 이렇게 나누면은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무리 무한대로 보내도 이 중간항이 무한대로 보내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항은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런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리 중간항을 무한대로 많이 보내도 FB-FA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 곡선 아래 면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원래 이제 시그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리만 썸에 의해서 이런 관계는 결국 FB에서 FA를 빼면 된다라는 이렇게 간단한 것만 남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물론 이제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이제 고시가 극한을 정의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거죠. 이런 맥락. 결국은 무한대로 보내도 요 두 항만 남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만 남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무한대로 크게 보내도 아무리 이걸 무한대로 잘게 잘라도 그러면 무한대로 자르면은 이게 무한히 작아질 거 아닙니까? 요 삼각형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퀘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0년, 만년 뭐 엄청나게 지나서 이게 같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또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에펠탑을 짓고 뭐 다리를 짓고 어떤 유체 역학을 계산하고 연력학을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고해가지고 이거는 1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FB-FA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곡선 아래 면적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그런 어떤 실험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정답인 것이죠.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가까운 근사치이긴 하지만 이 꼴이 아닐 수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고전역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전역학에서 F는 MA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모든 법칙에 대해서 뉴턴의 뭐 법칙 1, 2, 3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노의 세계라든지 또는 그 퀀텀의 세계, 양자의 세계로 가면 원자 레벨보다 훨씬 작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분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모든 역사적 사실과 관계에 의해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그럼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어렵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 에어리어는 그냥 FB-FA다. 왜냐? 여기서 무한히 아무리 무한대로 요거를 항목 이 개수를 늘려도 그죠? 개수를 늘려도 결국 FBA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곡선 아래 면적을 이렇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수학이라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의 원리라든지 뭐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그 힐베르트 뭐 이런 현대 수학에 와서는 이제 수학이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써도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뭐 에펠탑을 짓는 것이나 댐을 짓고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연력학, 유체역학을 계산하고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까지 날아가고 이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을 이해한 이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다. 역사적 맥락에서. 그래서 이런 이 올리버 헤비사이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턴이나 라이프니츠, 퓨리에라든지 패러데이, 맥스웰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수학을 이런 교과서의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수학자들 이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뭐 물리학도 이론 물리학 같은 것들이 있고 이론 물리학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미적분을 뭐 엡실론 델타 그리고 뭐 토끼학 뭐 제논의 역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역사적 과정과 그 다음에 실험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모든 그 엔지니어링의 과정, 문제를 푸는 과정의 맥락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미적분을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늘의 결론 같은 거고요. 이제 소결론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론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너무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제 왜냐하면 그 인터넷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또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문제를 다 풀고 공식화돼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풀었던 어려운 문제를 다시 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그런데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죠. 문제를 계속 풀고 IQ 테스트 같은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뭐 IQ 테스트도 IQ가 높다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없어요. IQ가 아무리 높아봤자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거든 사실은. 그런 것이 뭐 바둑이나 뭐 체스나 바둑이나 이런 데 다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기억력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는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자기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검색하고 찾아내고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PT-3 같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떤 지식을 금방금방 꺼집어내고 답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잘 외우고 암기 잘하고 과거에는 암기 잘하는 굉장한 능력이죠. 조선시대에 뭐 책을 한 권 통째로 외운다. 그럼 엄청난 신동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저장 매체라는 것이 그렇게 귀했고 그런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산, 암산 이런 거 잘하는 것도 한때는 되게 뛰어난 머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주산, 암산 잘하는 걸 누가 쳐줍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그런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기존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시 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잘 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교육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학이나 또 대학 입시 교육 그 다음에 일반 모든 대중들의 인식은 그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